비 내리는 새벽, 부산 남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 천장에 달린 돔 카메라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타임 코드는 새벽 1시 12분 35초를 가리키며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불과 며칠 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윤서라는 24세 여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편의점이었습니다. 윤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경영학과에 다니며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날도 기말고사 준비로 밤늦게 공부하다가 출출해서 집 앞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나온 거였습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2분 거리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화요일 새벽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며 번져 보였고 간판 불이 켜진 편의점만이 고요한 새벽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런 시간대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강모 점주였어요. 58세의 그는 이 편의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죠. 건물의 야간 관리를 담당하는 박모 경비도 있었어요. 63세인 그는 이 건물에서 3년째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새벽 납품을 하는 물류 트럭들이 가끔 오가곤 했어요. 편의점에 물건을 배송하거나 인근 상가에 물건을 나르는 트럭들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짧게 머물다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서가 사라진 후 경찰은 즉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가족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편의점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편의점 CCTV 영상이었어요. 다른 주변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고 거리의 CCTV는 각도상 편의점 내부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편의점 내부 CCTV가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CCTV 영상은 고작 5분 분량이었어요. 윤서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의 시간이었죠. 경찰은 처음에 이 짧은 영상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점주의 증언에 따르면 윤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라면을 사고 계산을 마친 후 곧바로 나갔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경비도 그 시간에는 다른 층을 순찰 중이어서 윤서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가족들은 그녀가 비 오는 날에는 절대 우산 없이 외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편의점에 우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또한 윤서의 휴대폰은 편의점을 나간 직후부터 꺼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배터리를 항상 충분히 충전해두는 그녀로서는 이상한 일이었죠. 게다가 그날 밤 기숙사 룸메이트에게 곧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경찰은 편의점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윤서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나온 후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하던 중 수사관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상의 품질은 좋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타임 코드가 중간에 점프하는 구간이 있었고 일부 장면에서는 화질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을 제거하거나 조작했을 수 있다는 거였죠. 이 발견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윤서의 실종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평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경찰은 더욱 정밀한 수사를 시작했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도 투입되었어요.
사건 발생 72시간이 지나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고 경찰에 대한 압박도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 5분간의 CCTV 영상 속에 모든 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 수사팀은 편의점 CCTV 시스템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이 형사가 DVR 하드드라이브를 직접 조사하게 되었어요. 그는 15년간 영상 분석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형사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상의 화질은 선명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타임코드 부분에서 미묘한 불연속성이 감지되었어요. 강점주는 처음에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주님, 이 영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담당 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윤서 씨가 들어온 시간부터 나간 시간까지 정확히 5분 3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점주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면 사고 계산하고 그냥 나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윤서의 행동에도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새벽 1시 10분 2초 그녀가 편의점에 들어올 때의 모습부터 살펴봤습니다. 젖은 운동화로 바닥에 물기를 남기며 들어왔고 우산을 자동문 옆 거치대에 세워뒀어요. 1시 10분 37초 윤서는 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컵라면 하나, 생수 한 병, 그리고 휴대용 배터리를 골랐어요. 평범한 야식 구매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이동할 때 카드 결제음이 삑 소리를 냈어요. 1시 11분 4초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을 때 갑자기 카메라를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 시선을 한번 왼쪽으로 줬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을 다시 봐주세요. 이 형사가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윤서 씨가 카메라를 쳐다보는 이 장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입니다. 1시 11분 22초 점주가 영수증을 건네자 윤서가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보면 펜 있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점주와 잠깐 무성 대화를 나눴어요. 1시 11분 44초 윤서는 받은 영수증 뒷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숫자 2글자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계산대에 내려놨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보통은 영수증을 가져가거나 바로 버리는데 말이죠. 1시 12분 5초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듯 했지만 화면 상단의 검은 후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갔어요.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카메라 사각지대로 움직인 것 같았어요. 1시 12분 20초 윤서가 우산을 그대로 둔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간 듯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나가는 모습은 화면에 잡히지 않았어요. 카메라 밖으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1시 12분 31초부터 1시 12분 47초까지 16초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화면이 1초간 깜빡이더니 타임코드가 점프했습니다. 마치 정전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형사가 설명했어요. 이 16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사건의 열쇠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어요. 1시 12분 58초 정전 후 화면이 돌아왔을 때 컵라면에서 김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뚜껑에는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윤서가 떠난 후에 생긴 흔적이었어요. 1시 13분 2초 프레임 끝에서 윤서의 우산이 혼자 쓰러졌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 스쳐 지나가면서 건드린 것 같았어요. 1시 13분 10초 영상이 끝났습니다. 총 5분 8초의 영상이었지만 실제로는 16초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진짜 마지막 5분이 아니었던 거죠. 점주님 담당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이 16초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정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전자제품들은 모두 정상 작동했잖아요. 강점주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DVR이 잠깐 꺼진 것 같은데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DVR만 선택적으로 꺼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영상 분석을 계속하던 이 형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음성 트랙을 분석해보니 편의점 냉장고 컴프레서 소리가 정기적으로 끊겨 있었어요. 마치 다른 소리를 덮기 위해 노이즈 루프를 씌운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닙니다. 이 형사가 단언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영상을 조작했어요. 그것도 꽤 정교하게 말이죠. 수사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윤서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범인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윤서가 남긴 작은 신호들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거였어요. 영수증에 적은 글자, 카메라를 올려다본 시선, 그리고 컵라면 뚜껑의 손가락 자국.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을 향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디지털 포렌식 팀은 CCTV 영상을 픽셀 단위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밤을 새워가며 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확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윤서의 우산 사용 패턴이었어요. 그날 밤 부산 지역에는 시간당 15mm의 꽤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로도 확인된 사실이었죠. 그런데 윤서는 우산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나갈 때는 두고 갔어요. 이상해요. 윤서의 룸메이트인 지연이가 증언했습니다. 서연이는 비 조금만 와도 우산을 꼭 챙기는 애예요. 감기 걸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절대 비 맞고 나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타임코드 점프였습니다. 1시 12분 31초에서 1시 12분 47초로 넘어가는 16초간의 공백. 이 형사는 DVR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했어요.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라면 다른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는데 오직 이 부분만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수동으로 편집한 흔적이에요. 이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DVR 소프트웨어에는 특정 구간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저장 공간을 확보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때 사용하죠. 세 번째 이상점은 정적 소음 패턴이었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가 오디오 트랙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의점 냉장고 컴프레서 소리가 인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실제 환경음이 아니라 녹음된 소리를 루프로 재생한 것이었습니다. 원본 소리를 덮으려고 한 거예요. 음성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대에 다른 소리, 예를 들어 대화나 비명 같은 게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자동문 유리에 비친 반사였습니다. 이 형사가 고해상도로 확대해서 본 결과 주차장 일부가 유리에 비쳐 보였어요. 그 안에는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의 일부가 보였고 특히 옅은 보라색 범퍼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색상은 흔하지 않아요. 차량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보라색 범퍼는 대부분 후에 도색한 것이거나 특수용도 차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작업용 트럭이나 배송 차량일 것 같네요. 다섯 번째 단서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타임코드 점프 후 나타난 컵라면 뚜껑의 손가락 자국이었어요. 김이 서린 표면에 새로 생긴 자국으로 마치 누군가 글자를 써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형사는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콘트라스트를 강화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뚜껑 표면에 비삼나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윤서가 남긴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형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김이 서린 표면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쓴 거예요. 비삼는 아마 이 건물의 지하 3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수사팀은 즉시 건물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3층 규모였어요. 지하 1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상가 창고, 지하 3층은 기계실과 관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하 3층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보일러실, 전기실, 그리고 일부 창고 공간이 있어요. 일반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경찰은 즉시 지하 3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된 복도에는 형광등이 깜빡이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여러 금속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CCTV 사각지대라는 표시도 보였습니다. 지하 3층을 수색하던 중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닥의 물기 위에 운동화 발자국 2쌍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윤서가 신고 있던 운동화와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신발 사이즈도 맞았고요. 여기 봐요. 한 수사관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물류용 트롤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표면에 보라색 긁힘 자국이 있었어요. CCTV 유리문에 비쳤던 범퍼 색깔과 똑같았습니다. 이 트롤리는 평소에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통은 지하 1층 화물 엘리베이터 근처에 두거든요. 누군가 여기로 옮긴 것 같네요. 수사팀은 트롤리 주변을 더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구겨진 영수증의 일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였고 날짜도 사건 당일과 일치했어요. 윤서가 영수증에 뭔가 적었다고 했죠?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윤서는 영수증 뒷면에 숫자 2글자를 적었고 그걸 계산대에 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윤서가 영수증을 계산대에 두고 갔는데 여기서 발견됐다는 건 누군가 가져온 거겠네요. 수사팀은 지하 3층의 모든 공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보일러실, 전기실, 그리고 여러 창고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한 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조실 옆에 있는 비상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할 문인데 자물쇠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열었거나 다른 열쇠를 사용한 흔적이었어요. 이 문은 관리사무소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관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특수 키카드나 마스터키가 있어야 해요. 일반인은 절대 열 수 없어요. 담당 형사는 박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경비실에 이 문이 열쇠가 있나요? 박 경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층을 순찰하고 있었거든요. 수사팀은 박 경비의 키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 중에 비상문 열쇠도 있었어요. 그런데 키링에 이상한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라색 페인트 같은 물질이었어요. 이게 뭐죠? 담당 형사가 키링을 가리켰습니다. 박경비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묻었는지.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페인트의 색깔이 트롤리의 긁힘 자국과 똑같았거든요. 이 형사는 현장에서 페인트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두 샘플이 동일한 성분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는 박경비가 지하 3층에서 트롤리와 접촉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박 씨, 정말로 그날 밤 지하 3층에 가지 않았나요? 담당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경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증거는 그의 거짓말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비상문 너머의 공간도 조사했습니다. 그곳은 건물의 방음제와 단열재가 보관된 좁은 창고였어요. 평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최근에 누군가 있었던 흔적이 뚜렷했어요. 창고 바닥에는 몇 개의 물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빈 생수병, 과자 봉지, 그리고 휴대용 배터리였어요. 모두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용 배터리는 윤서가 그날 밤 산 것과 동일한 모델이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물건들의 배치를 보면 며칠간 이곳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 놀라운 발견은 창고 벽면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톱으로 벽에 긁어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헬프라는 영어 단어와 함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살표는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윤서가 남긴 거예요. 담당 형사가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갇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사팀은 이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편의점에서 납치되어 지하 3층 창고에 감금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이 조작되었고 증거인멸이 시도되었던 거였습니다. 박형비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지하 3층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고 키링의 페인트는 현장과 일치했어요. 게다가 그날 밤 알리바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박형비는 계속 부인하고 있었고 강점주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수사팀은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형사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서가 영수증에 적었던 글씨를 적외선 조명으로 분석한 결과 비삼가 아닌 다른 글씨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2-403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형사는 건물 도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403은 엘리베이터 4층 3번 카메라를 의미해요. 이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윤서가 다른 CCTV를 확인하라고 남긴 메시지일 수 있어요. 윤서가 남긴 두 번째 메시지 2-403의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건물 4층 엘리베이터 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2-403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세요. 담당 형사가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서둘러 해당 날짜의 영상을 불러왔어요. 건물에는 총 24개의 카메라가 있었고 각각 층별로 고유 번호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12분경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엘리베이터 홀만 보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1시 12분 15초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 봐요. 이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내부 거울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보였어요. 한 명은 분명히 윤서였고 다른 한 명은 경비복 같은 점퍼를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영상을 확대하고 밝기를 조정해서 보니 더 자세한 디테일이 드러났어요. 남성의 왼손에는 여러 개의 열쇠가 달린 키링이 있었고 그 키링에서 보라색 물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키링. 담당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박경비가 가지고 있던 키링과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보였어요. 게다가 보라색 페인트까지 일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니 B일을 거쳐 B3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확히 윤서가 컵라면 뚜껑과 영수증에 남긴 B3와 일치하는 층이었습니다. 시간도 완벽하게 맞아요. 이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CCTV에서 16초간의 공백이 생긴 시각과 엘리베이터 영상의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16초 동안 윤서는 박경비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층의 카메라들도 확인했습니다. 1층 로비, 지하 1층 주차장, 각 층 복도의 CCTV들을 모두 점검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하 2층과 3층의 카메라들은 그날 밤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층 카메라들이 왜 모두 꺼져 있었나요? 담당 형사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기 점검이나 고장 신고는 없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술팀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정밀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하층 카메라들이 수동으로 차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 제어실에서 특정 카메라들의 전원을 끄는 기능이 있었고, 그날 밤 누군가 이 기능을 사용했던 거였어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실에서 가능합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끔 사용하거든요. 박 경비에 대한 의혹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시스템을 조작할 권한이 있었고 지하층에 대한 접근권도 있었어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확인된 키링의 보라색 페인트까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형사가 엘리베이터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윤서의 표정을 보세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윤서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박경비와 대화를 나누며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속임수를 당한 건 아닐까요? 담당 형사가 추측했습니다. 박경비가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지하로 유인했을 수도 있어요. 수사팀은 박경비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2년 전 다른 건물에서 경비로 일할 때도 젊은 여성 입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패턴이 있네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녀가 지하 3층에 있었다는 증거는 있지만 현재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을 수도 있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빼돌렸거나 아니면 건물 내 다른 장소에. 바로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하 3층에 비상구가 하나 더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기계실 옆에 있는 작은 문인데 평소에는 잠겨 있거든요. 경비실에서만 열 수 있어요. 수사팀은 즉시 그 비상구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에는 키 리더기가 있었고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 주변에는 또다시 보라색 페인트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 3층 기계실 옆 비상구 앞에 선 수사팀.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키 리더기에는 최근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문틀 주변에서 또다시 그 익숙한 보라색 페인트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담당 형사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경비실에 마스터키가 있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비상시나 점검 때만 사용하거든요. 박경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비를 다시 불러서 확인해 보니 그의 키링에서 해당 비상구 키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키에도 보라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키를 언제 사용했나요? 이 형사가 추궁했습니다. 박경비는 기억이 안 난다며 계속 시치미를 뗐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비상구 키를 가져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좁은 복도가 이어져 있었고 복도 끝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어요. 방음제로 둘러싸인 임시 경납 공간 같았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비상 대피용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서 휴대폰 신호도 안 터지고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에요. 수사팀이 그 공간에 들어서자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대용 배터리에 연결된 작은 LED였어요. 그리고 그 불빛 근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누구 있나요? 담당 형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요.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였어요. 수사팀은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는 탈수와 저체온 증세를 보였지만 의식은 명료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볼펜과 구겨진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여기에?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경비가. 윤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건물에 가스 누출 의심이 있다고 해서 같이 확인하러 왔는데 갑자기 문을 잠그고 윤서는 3일 동안 이 공간에 갇혀 있었던 거였어요. 다행히 그녀가 편의점에서 산 휴대용 배터리와 생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담당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박경비의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CCTV에 신호를 남겼죠. 윤서는 편의점에서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의도적인 신호를 보냈고 영수증과 컵라면 뚜껑에 메시지를 남겼던 겁니다. 비삼화 2-403. 이 두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해냈나요? 이 형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건물 구조를 알고 있었어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여기 과외하러 자주 왔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카메라가 거울 때문에 반사가 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윤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판단하여 구조 신호를 남겼던 거였어요. 그녀가 남긴 3가지 단서 덕분에 경찰이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대처했네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 신호들이 없었다면 박경비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윤서를 감시한 사진들과 다른 여성들의 사진들도 발견되었어요.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자였던 겁니다. 강점주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박경비의 부탁으로 CCTV 영상을 편집해줬다고 자백했어요.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이 형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윤서의 작은 신호들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윤서는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3가지 신호의 진짜 의미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윤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박경비가 편의점에 오지 않는데 그날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나타났거든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첫 번째 신호는 CCTV를 올려다본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일부러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만약 나중에 뭔가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을 자세히 봐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왼쪽을 본 것도 의도적이었나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직원 출입문 쪽을 봤어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박경비가 그쪽에서 나타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두 번째 신호는 영수증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윤서는 비삼화 2-403 2가지를 적었어요. 비삼는 자신이 갇힐 장소를 예상한 것이었고 2-403은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 카메라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었나요? 담당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경비가 지하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직감했어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자주 와서 구조를 알고 있었거든요. 지하 3층이 가장 외진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세 번째 신호는 컵라면 뚜껑에 남긴 표시였습니다. 윤서는 뚜껑을 일부러 반쯤만 뜯어서 비삼나는 글씨가 보이도록 접어놓았어요. 영수증을 못 찾을 경우를 대비한 백업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이 형사가 감탄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단서를 남기려고 했어요. 윤서는 박경비에게 속아서 지하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함께 확인해보자고 말했다고 해요. 평소 건물 관리에 관심이 많았던 윤서는 의심 없이 따라갔던 겁니다. 지하 3층에 도착했을 때는 어땠나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점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경비가 저를 비상구 쪽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그때서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윤서는 3일 동안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휴대용 배터리로 LED를 켜두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고 생수로 탈수를 막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날 밤이었어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긴 신호들을 누군가 발견할 거라고 믿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박경비는 몇 달 전부터 윤서를 주시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건물에 과외하러 오는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날 밤 범행을 계획했던 거였어요. 다른 피해자는 없었나요? 담당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저만. 윤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학생들 사진도 찍어둔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죠. 수사 과정에서 윤서의 침착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 신호도 남기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박경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는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었어요. 박경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건물에 과외하러 자주 와서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담당 형사는 그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박경비는 몇 달 전부터 윤서의 출입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언제 오고 몇 시에 나가는지, 어떤 경로로 다니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떻게 계획한 건가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윤서가 늘 새벽에 편의점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경비가 답했습니다. 그날도 공부하는 걸 봤거든요. 새벽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박경비는 윤서가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강점주에게 거짓말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CCTV 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편집을 도와달라고 미리 부탁해둔 거였어요. 강점주는 뭘 알고 있었나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경비가 답했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거든요. 야간에 CCTV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강점주는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상 편집에 협조했던 거였어요.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에 동참한 셈이 되었습니다. 박경비의 원래 계획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윤서를 지하에 가둔 후 며칠 뒤에 건물 밖으로 이동시킬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치 실종된 것처럼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나요? 이 형사가 추궁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창고를.
박형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신고를 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두게 됐어요. 박경비는 윤서가 남긴 신호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윤서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CCTV 영상 편집은 언제 했나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요, 박형비가 답했습니다. 강점주가 도와줘서 16초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지하층 카메라들도 미리 꺼뒀고요. 하지만 박경비는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카메라는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카메라에 자신과 윤서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4층 카메라는 왜 건드리지 않았나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박형비가 답했습니다. 편의점 카메라만 조작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박경비의 개인사도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성실한 경비로 보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나요? 담당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경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윤서가 자꾸 친절하게 인사해줘서 착각했나 봐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줄. 완전히 일방적인 착각이었던 겁니다. 윤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했고 그것이 점점 비뚤어진 집착으로 발전했던 거였어요. 경찰은 박형비를 감금, 스토킹,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점주는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윤서의 침착한 대응이 언론과 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지혜로운 판단과 생존 본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한 윤서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창가로 비가 그치고 개는 하늘이 보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 밤 작성했던 구겨진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용감했어요. 담당 형사가 마지막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신호들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윤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단서를 남겨야 하고요.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윤서가 사용한 생존 기법들을 정리해서 널리 알리기로 한 거예요. 위급 상황에서의 생존 수칙. 첫째, 늦은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밝은 동선을 이용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계단이나 로비를 이용하는 게 안전해요. 둘째, 사각지대를 피하세요. 계단참이나 기계실 인근 같은 곳은 CCTV가 없거나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요. 셋째, 위급할 때는 간단한 표식을 남기세요. 비, 숫자, 화살표 같은 간단한 기호라도 나중에 큰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넷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습관화하세요. 언제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 알고 있다면 실종되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윤서가 보여준 것처럼 작은 신호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형사가 교육 자료에서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박경비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금, 스토킹, 증거인멸 등의 죄목이었어요. 강점주는 증거인멸 방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후 해당 건물에는 보안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하층에도 CCTV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경비실 운영 방식도 투명하게 개선되었어요. 윤서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있었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신호를 남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과 5분의 영상 속에서 윤서는 패턴과 표식으로 생존의 길을 남겼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모든 부조화가 사실은 도움 요청의 지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거예요. 돔 카메라에 비친 스튜디오 조명이 천천히 어둡게 변해갑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날 밤과 같은 편의점,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당신이 본 5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CCTV 화면 속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도 누군가의 절박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윤서가 남긴 3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뚜껑의 B3- 자신이 갇힐 위치를 정확히 예상하고 남긴 위치 지시였습니다. 둘째, 영수증의 E-403- 편의점 CCTV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카메라에 열람을 지시한 것이었어요. 셋째, 유리문에 반사된 보라 범퍼 마이너스 차량과 도료 매칭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불과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윤서는 말 대신 패턴과 표식으로 생존의 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모든 부조화가 사실은 도움 요청의 지도였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보안 시스템은 완전히 개선되었고 경비원 채용 과정도 더욱 엄격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윤서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녀는 종종 안전교육 강의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윤서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신호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저를 살렸거든요. 박경빈은 현재 복역 중이며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점주는 편의점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무심코 도와준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각종 건물의 보안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졌어요.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모범 수사 사례로 선정하고 시민 안전 교육의 표준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서의 침착한 대응과 경찰의 꼼꼼한 수사가 만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화면을 보는 법을 아는 것,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라도 반드시 남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건 해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드라마틱 재구성입니다. 인물, 장소, 일부 절차는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